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저희 뉴스탑10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위입니다. 바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입니다. 물리적 충돌로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의원 등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6명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또 하나의 관건, 야당에서는 그럼 검찰이 대장동 의혹처럼 항소를 포기할 건지 말 건지 지켜보겠다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목요일 뉴스탑10도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에만 있어요. 안에만 있어요? 아프신 분 있으세요? 뒤에 아프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다들 다치신 데 없어요? 지금 병원 진료 필요하신 분? 아, 빨리 나가지고. 어우, 짜증나. 바다 건너야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차고 계시게요. 천천히 발 조심하세요. 발 천천히 발 조심하시고 보시고 천천히 하세요. 예, 11화기보다는 오늘 저희 뉴스탑10의 첫 번째 뉴스로 이 얘기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267명을 태운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바다에 좌초가 된 겁니다. 밥 먹고 있었는데 쿵 하고 밀렸는데 그대로 픽 하더니 밖에 나가보니까 섬에 부딪혀 있었어요. 전부 다 뭐 자고 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올 정도였으니까 놀래가지고. 편의점이라든가 뭐 배대 시설들이 다 넘어가 있고 뭐 박스나 이런 게 쓰러져 있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어제 오후 4시 45분쯤에 출발했고, 그런데 어제 저녁 8시 17분쯤에 이 장산도와 족조 사이, 글쎄요, 수동 조종 구간 자동 항법 장치, 이 퀸 제누비아 2호가 이렇게 족도에 부딪혀서 267명을 태운 채 좌초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교적 다 알려진 사실이라면 다행히도 여객선에 타고 있던 전원은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만나볼 이 좌초된 이유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술한 내용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진술일 뿐이고요. 아무튼 이게 저희는 이제 중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자동 조타를 놓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지, 그건 휴대폰 포렌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휴대전화로 뉴스 검색하다가 부딪혔다는데요. 그게 지금 경찰의 조사 결과잖아요. 물론 그것도 조사를 해본다고 봅니다.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보는 것과 똑같아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가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 항해사가 항해를 하는 사람이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는 조사해 봐야 됩니다. 지금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뉴스만 본 건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휴대전화로 검색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보통은 이제 아까 우리가 지도를 잠깐 봤습니다만 제주에서 목포로 가는 길에 이제 그 남해 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면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좁은 길들 있잖아요. 협수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배가 들어가는데 저
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저곳은요, 절대로 자동 항법 장치로 가면 안 됩니다.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 건 섬이 별로 없는 제주를 출발해서 남해에 가까이 가는 정도까지는 자동 항법으로 해도 배가 알아서 가지만, 협수로로 들어가면 반드시 수동으로 해야 돼요. 혹시나 어디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조그만 무인도 같은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무인도에 충돌했을 경우에 좌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규정상으로도 반드시 수동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동 항법 장치가 켜 있었다는 것은 그 좁은 협수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항법 장치를 끄지 않고 수동을 하지 않고 휴대전화 만지작거리면서 자동 항법 장치 의지에서 계속 간 거죠. 그러니 결국은 자동 항법지 의자가 가다가 너무 좁은 수로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충돌하게 된 건데, 이건 정말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건 인재 중에 인재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안전 불감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등 항해사를 했다는 것도 문제고, 이 선사도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정성 기자님, 근데 이제 애초에는 뭐라 그랬냐면 긴급 체포된 40대 1등 항해사 휴대전화로 뉴스 봤다는 얘기 하기 전에 애초에는 조타기가 말을 안 들었다. 그 배 탓, 여객선 탓을 하면서 초반에는 둘러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이 변칙 시점,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쳤는데 그 이유가 나는 방향을 바꾸려고 했지만 이 방향 타기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요즘 보면 다 사고 기록 장치라든지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우려했던 건지 말을 번복해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이 사람의 진술이기 때문에, 항해사의 진술이기 때문에 더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게,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동 운항하면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예. 수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뭐 하느라고 수동으로 바꾸지 않고 자동으로 놓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지, 예. 휴대전화로 도대체 뭘 보고 있었는지, 혹은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이 휴대전화 포렌식도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더욱더 또 한심한 것은 이 선장도요, 이때 물론 저녁 8시 17분 근무 시간 아니어서 없었다. 그러나 여기처럼 협수로라고 하죠. 굉장히 수심도 얕고 항로의 폭도 좁고, 예. 그래서 자동 운항이 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선장이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려와서 선실에 있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선장 또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뉴스를 봤는지 뭘 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전에 이미 자동 항법이 안 되는 구간에서 수동으로 운항해야 되는데 자동 운항한 것, 그리고 협수로에서는 선장이 선실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않은 것,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애초에는 조타기가 말을 안 들었다라고 했다가 휴대전화로 뉴스 검색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게 최진봉 교수 말씀처럼 이것도 다 따져봐야죠. 그리고 60대 선장은 근무 시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부재했다. 이게 그 강진아 변호사님, 중과실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 어떻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선장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예. 1등 항해사와 조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긴급 체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과실 치상 혐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쾅하고 좌초가 되면서 많은 분들, 지금 한 30명 정도라고 언론에 보도가 나오는데 많은 분들께서 다치셨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조금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선장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선원법 구조에서 보면은 좁은 수로 이번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를 지나갈 때는 선박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장은 그 시간에 본인의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쨌든 항해에 대해서 관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긴급 체포의 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앞으로는 법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여기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항해하고 있는 이 회사라든지, 그리고 또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게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제사도 이 사고가 난 배를 포함해서 5대를 계속 관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신고 들어올 때까지 전혀 몰랐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비교적 질서 있게 구명조끼를 입고 좌초된 배에서 탈출하는 승객 267명이고 밤사이에 해경도 긴급 출동할 수밖에 없었고, 저 장면이고요.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아서 이제 오늘 저
퀸 제누비아 2호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앞에 저렇게 부서진 부분도 있고요. 현장 감식도 진행이 됐고, 아니 글쎄요, 그 아무리 뉴스 검색을 한다고 하더니 전문가들인 저 항해사, 1등 항해사가 어떻게 저렇게 좌초될 때까지, 부딪힐 때까지 전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는지,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날이 밝은 오늘 저 화면을 만나봤어요. 뉴스 검색하다가 휴대전화 보다가 쾅 부딪혔다. 홍정성 기자님, 이 다시 지도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제주도에서 목포로 정상적으로 향하다가 이 항법 장치 작동하고 이 상황에서 쿵 부딪혔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항해사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관제센터도 약 3분간 이거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3분 저는 이상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정상 항로에서 이 족도에 부딪힐 때까지 1,600m라고 그래요. 직선 거리가. 이게 3분 정도를 운항했는데, 그럼 항로를 벗어나서 3분 동안 운항하도록 1등 항해사도 몰라서 가서 부딪혔지만, 관제사도 항로를 이탈해서 3분 동안 운항하는 이 정상 항로가 아닌 거를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 그 이제 배에 타고 있던,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20분, 30분 동안 아무 안내 방송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여객선에서 사고 신고가 접수될 때까지, 말하자면 3분 동안 1,600m 운항하는 것도 관제센터에서 몰랐지만, 예. 그 족도에 부딪혀서 제자리에서 이제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이 배가 오후 4시 45분에 제주도를 출발해서 지금 목포에 저녁 9시에 닿아야 하는, 예. 도착해야 하는 배인데, 이렇게 엉뚱한 경로로 3분을 가고 가다가 이젠 아예 멈춰 서 있는데도 모르고 사고가 접수되고야 알았다. 이게 굉장히 우리 눈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예. 지금 그 관제센터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그 사고 해역, 말하자면 협수로 들어가는 거 잘 들어가는 거 봤다. 그리고 정상 항로랑 사고 해역이 한 1,600m 짧은 거리여서, 너무 이제 가까운 거리여서 사고 난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대목에 걸렸습니다. 고속으로 운항 중이라서 교신을 못한 것 같다. 고속으로 운항 중이지 않고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다 면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뭔가 많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방금 지나갔던 구명조끼,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이 1등 항해사의 이 태도, 말, 그리고 VTS, 관제센터, 이제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트라우마들이 있을 텐데,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이게요, 바로 배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정말 불안에 떨었고, 사실 사고 이후에 충돌 안내도 없었고, 충돌 이후에도 한동안 안내 방송이 없었다. 267명 가운데 승객 1명은 세월호가 떠올랐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렇죠. 안에 계셨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깜짝 놀라셨던 것이 세월호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건이 저녁에 8시 17분에 좌초가 되었는데, 예. 모든 사람을 구조한 것은 밤 11시 27분입니다. 그 밤 늦은 시간에 바다 위에서 3시간 10분 동안 떨어야 했던 이 시민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 정말로 하늘이 본인들을 구해주는 것 같았다. 해경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한 줄기의 빛이 오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좌초됐다는 속보가 떴고, 뭐 다 모든 승객들이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전에 듣고도 실제로 육안으로 보기 전까지는 여러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뉴스 검색하다가 쾅! 이 좌초 사고, 좀 더 사고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위였습니다. 이제 9위로 가보겠습니다. 긴 설명보다 먼저 제가 CCTV 영상과 함께 어떤 사건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흰색 SUV 차량이 저렇게 여성을 태워
어디론가 가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조수석에 태운 것 같죠? 그리고 2차선을 하면서 바로 갑니다. SUV 고급 차량. 그런데 잠시 뒤에 저렇게 저 여성, 어이구, 비틀거리면서 길에 쓰러집니다. 그 뒤에 한 남성이 저 여성을 길가로 끌고 가는데요. 그리고 경찰차가 오니까 잠깐 기다리고 뭔가 조치를 취할 것처럼 액션을 취하다가 경찰차가 지나간 뒤에 본인이 타고 왔던 차량 그대로 어디론가 달아나는 합니다.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만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성추행하는 다음에 저렇게 길가에 내버려 두었는데 네. 결국 실명에까지 이르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성이 아마 넘어지면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뇌출혈, 그리고 두개골 골정, 그리고 왼쪽 눈이 결국에는 시신경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실명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옆에 경찰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가해자 남성이 본인이 동행인인 것처럼 해서 지나가게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사람이 같은 형태의 범죄를 과거에도 저지른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술 취한 여성에게 한 5명,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했던 혐의가 2021년도에 있었는데 그걸로 징역 2년을 살게 되었어요. 올해 4월에 이미 출소를 한 상황이었는데 예.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태워서 보냈고 성추행 뒤에 길가에 끌고서 방치한 다음에 아까 보셨죠? 경찰차 지나가니까 마치 뭔가 본인이 구해줄 것처럼 행동을 취하는 듯하다가 경찰차 가니까 바로 본인 차에 타서 갈 길 가고요. 근데 이제 그 홍정성 기자님, 이게 연예인들이 이끄는 유명 기획사 임원이라면서요? 임원 출신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싱가포르에 상장돼 있는 회사고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여서 제가 이제 취재를 했지만 그 부분까지 지금 뭐 사회이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남아 있는지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예. 왜냐하면 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의 복역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요. 말씀드리면 지금 누구라고 말하면 너무나 유명한 여자 배우, 남자 배우 할 것 없이 스타 배우들을 거느린 한 3개, 적어도 3개 소속사에 우리나라 국내 소속사에 투자 형태로 이제 말하자면 거느리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여기에 대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23년 4월에 이제 싱가포르 이제 증시 쪽 공시를 통해서 사임이 됐습니다. 사임이 이례적으로 공시가 됐는데 대표 사임, 최고 경영자 사임. 이때 이유가 가정적인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정적인 문제인지 또 다른 그냥 애둘러 표현한 다른 문제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그 문서를 보면 이 대표도 이제 고씨성을 가진 이 대표도 본인도 동의했다. 나의 사임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타 배우들이 소속된 거대 어떤 회사다 이것만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가요? 취했지만 차에 타기 전에 분명히 비틀거리긴 해도 혼자 걷고 있었고 혼자 차에 탔습니다. 예. 그런데 그 20-30분 동안 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추행 말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리면서 이렇게 머리 완전히 두개골이 골절되고 이렇게 시신경이 손상돼서 실명까지 올 정도로 이 상처가 입을 만큼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릴 때 그냥 머리를 바닥에 박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씀은 차에 탄 전후에 저 여성의 그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이 포인트를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차 집에 취한 것 같은데 집에 데려다 줄까요? 이런 선의도 요즘에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떤 지인관계지 무슨 일면식 없는지 이전 사건에서는 일면식이 없었습니다만 어떤 연유로 타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자발적으로 탔고 성추행을 당했으면 보통 어떤 상황입니까?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문이 열리자마자 꼬꾸라지고 그래서 너무 심하게 다쳐서 지금 뇌출혈이 일고 두개골이 골절되고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실명이 될 정도의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금 끌고 가시는 거 보셨죠? 영상에서. 정말 마치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듯이 쭉쭉 끌고 갔고요.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었다면 경찰차가 지나갈 때 구조 손이라도 들고 어떤 신음소리라도 내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더라도 뭐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처를 잘해서 경찰차가 오니까 딱 본인 몸으로 막으면서 마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취한 여자친구 챙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사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요, 저 강전혜 변호사님. 네. 출소 넉 달 만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또 구속을 면하게 됐는지, 왜 기각됐는지 그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올해 4월에 출소를 했고요. 사건은 올해 8월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초경찰서에서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에 염려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이 된 것이죠. 첫 번째 영장 기각 사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 청구된 영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기각이 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피해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 손상으로 눈도 실명이 되고 그리고 두개골 골절, 뇌출혈 굉장히 크게 다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예. 언론에서는 이 변호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뭡니까? 전관예우 뭐 이런 겁니까? 예, 지금 영장 전담 판사와 예. 이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인이 연수원 동기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어디까지나 이건 뭐 추측성 뭐 맞습니다. 의혹 제기긴 합니다만. 예, 예.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피해자의 지금 실명 그리고 몸 상태 처참합니다. 영상과 함께 과거에 있었던 넉 달 전 사건을 재조명해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9위까지 해봤으면요. 이제 8위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바로 CCTV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검은색 고급 SUV 차량이 후진을 하고 있어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한 남성이 내립니다. 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한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바로 트렁크를 열고 식당에서 포장한 음식을 받아와서 차에 싣고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의 정체는 한 회사 회장 가족을 수행하는 수행기사인데요. 문제는 저 수행기사로부터 불거졌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회장님 수행기사가 여성과 갓난 아기를 차량에 태운 뒤에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데요. 왜냐하면 이 이제 중소기업의 회장입니다. 중소기업 회장 가족을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수행기사잖아요. 수행기사가 여러 번 저분들, 그러니까 회장 가족들을 뭐 모신다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운행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던 사이잖아요. 30대 여성과 갓난아이를. 그럼 저분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무슨 뭐 아무 일 없겠지 하고 그리고 차에 탔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행기사가 자기들을 겁박해서 돈을 뜯어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범죄를 작당을 하고 아예 그 강남에서 흉기를 위협하면서 현금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자기 뭐 가족의 회사에서 일하는 수행기사가 평소와 다르게 범죄인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돈을 내놓으라고 흉기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다. 저분들이 느낄 트라우마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위협을 당하고 그걸로 돈을 뺏겠다고 하는 저 사람. 야, 이 사람은 정말요.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고 왜냐하면 얼굴도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렇게 해서 도망간다 한들 안 잡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짧게라도 회장가역 수행한 거 아니고 꽤 오랜 기간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가족들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가족들은 그냥 가족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수행기사나 운전기사 관련해서 여러 범죄 혹은 이런 사건들은 보통 이런 거였어요. 홍종성 기자님. 이 수뇌부나 회장, 가족만 알고 있는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돈을 달라거나 아니면 그
이 갑질을 폭로하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건 새로워서 눈에 띄었어요. 이거 흉기 위협하고 현금을 요구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지만 이 돈에 대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여행을 가고 싶다 해서 흉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제 고용된 지 며칠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왔고 거기다가 지금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안고 있는 또 이 여성분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예. 역시 저는 엄마는 강했다, 모성은 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차가 잠깐 멈췄을 때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아이를 안고 그대로 도주를 했고 너무 다행히도 이 여성과 아기는 다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또 경찰이 와서 이렇게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여성이 차에서 뛰쳐내려서 도망가는 순간 이 수행기사가 들고 있던 흉기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예. 이 흉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될 수 있었는데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택시를 탔고 일면식 없었던 택시, 오늘 처음 만난 택시기사가 아니라 택시기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우리 가족을 수행해주고 해줬던 기사의 이런 만행이었습니다. 예. 돌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꽤 순화가 된 것 같은데요. 수행기사의 금품 요구,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얘기까지 8위였습니다. 7위는 잠깐 외교, 스포츠 얘기,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저 장면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원래 축구 경기 시작 전에 양팀 선수들이 쭉 한 줄로 서서 도열해서 오늘 잘 싸워보자, 좋은 경기 하자, 인사를 나누는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선수들은 요즘 말로 이것 또한 보법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저 인사 와중에 어머나 잠깐 지나간 사람 속도는 다르지만 아예 저렇게 어머나 하이파이브 대신 주먹질을 합니다. 홍정성 기자님. 저게 국가대표팀도 아니고요. 뭐 요즘 U17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청소년 대표 선수들인데 아예 작정한 듯이 저렇게 거의 막판 되면 때릴 기사로 하이파이브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이 17세 U17 월드컵의 16강 이제 8강 진출을 놓고 싸우는 16강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경기에 져서 지금 화가 나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이 경기 시작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얀색 옷을 입은 선수들이 일본 선수고 빨간색 옷을 입은 선수들이 이제 북한 선수인데 처음에 보면 일본 선수들이 이렇게 손을 들면서 와요. 하이파이브 하려고. 그러다가 저쪽이 똑같이 손으로 맞닿는 게 아니라 주먹을 쥐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주먹을 쥐게 됩니다. 근데 주먹을 쥐더라도 이렇게 잘해보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파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시면 내리꽂듯이 폭행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힘을 주고 실제로 저 일본 선수들 중에는 개인 채널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정말 아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선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포츠라는 게 뭡니까? 스포츠는 정말 서로 간의 적국이든 어떤 상황이든 외교 간에 좋지 않든 그 순간에는 스포츠 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하는데 싸우기 전부터 저런 비매너를 보였습니다. 하이파이브를 빌미로 구타한 거 아니냐. 인사는 무슨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해서. 맞아요. 저희 뉴스탑 때 시작할 때 오프닝 때 제가 주먹 인사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주먹 인사 이렇게 하면은 제가 시작부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저 최진봉 교수님. 네. 근데 북한의 이런 반스포츠맨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매너 행위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늘 논란이 됐던 게 많고요. 경고도 받은 적도 많습니다. 뭐 2023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요. 유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한, 일본의 축구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과 경기 내에 거친 플레이를 보여서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예. 북한의 김유성 선수는 일본 스태프가 물병을 건네지 않는다고 오해한 듯 주먹을 치켜 세워서 뭔가 공격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됐었고요. 심판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는요. 북한 예. 선수들이 부심에게 달려가서 위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북한은 해당 경기에서 6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축구협회에서는 이 북한의 반스포츠 행동에 대한 항의 서한을 직접 제출하기도 했었고요. 뿐만 아닙니다. 유도 경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북한과 맞붙어서 패배한 우리나라 강은철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끝나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건넸거든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비매너적입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경기를 해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애도 다지고 하나로 스포츠를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런 비매너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게 많았고 또 하나 있습니다. 2019년 평양 유소년 역도 선수권 당시에도 애국가가 나올 때 예. 북한 선수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퇴장해버렸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의 국가가 나오면 우리도 북한 국가 나오면 기다려줍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국가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비매너적 행동 정말 저게 북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 앳된 선수들이 참 주먹으로 아예 시작부터 결기를 다지는데 경기에도 지고 매너에서도 졌습니다. 이 북한 축구 선수단 대표 선수단의 얘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회자가 됐어요. 7위였습니다.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와 볼까요? 나경원 의원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에게는 정말 운명의 날이기도 했고요. 오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졌지만 일단 현직 의원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못 간다며. 그냥 저기 경찰 불러. 정당한 정치의 행위였고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아쉬움은 있으나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민주당 의회 적폐에 대해서 법원이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서 법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일단 6명 가운데 5명에게 검찰은 의원직 상실형을 법원에 요청했었는데 원래 검찰 구형은 징역 2년, 나경원 의원. 그런데 벌금 2,400만 원 나왔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일단은 6명 가운데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었는데 유죄가 나왔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큰 고비 하나를 넘긴 셈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6년이 넘게 걸린 사건입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공직선거법과 당시에 이제 공수처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 당시 민주당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군소 정당들과 연합을 했고 당시 한국당이었죠. 사실 고립시키면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올렸고 결국은 이게 이제 당시에 이 국민의힘 자유당이었죠. 자유당이 이거를 자유한국당 이걸 막으려고 결국 이제 어떤 강제력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결국 이렇게 강제력을 쓸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재판이 1심이 너무나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특히 이번 재판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의원직 상실령을 할 경우에 지금 그나마 의석이 107석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개헌 저지선이 흔들릴 가능성이 꽤 있었습니다. 구형으로 보면 꽤 아마 위험했었는데 일단 이번 재판부가 절묘하게 전적인 벌금은 뭐 2,400만 원이지만 거기 핵심적인 것이 이제 국회법이거든요. 이 국회법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즉 500만 원을 선고하지 않고 나머지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집행유예형이 이상이 돼야지만이 이제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체로 보자면 내용적으로는 이제 당시의 어떤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다라는 걸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 이 위반의 어떤 이 정황 이거에 대해서는 또 법원이 인정해주는 그런 면에서 의원직 상실령이 아니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어떤 경고의 성격의 형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국회법에만 주목을 하면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경원 의원 국회법 400만 원, 송원석 원내대표, 송원석 의원 국회병 150만 원이기 때문에 전현직 의원 23명 모두가 기준 이하로 1심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나경원 의원, 주진 의원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법원이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 저지선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법원이 질타한 거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이런 해석들을 야당에서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백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때 문제가 됐었던 개선 행위가 있었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당시 민주당이 군소야당들과 좀 담합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개특위 위원 중에서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들의 의사원을 반해서 강제로 사보임을 신청했던 그 기록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그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라고 법원에서는 봤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때 결국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보임에 대한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갔었는데 결국에는 합헌이라고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4명의 경우에는 오신환 의원의 법률안 심의권을 침해한다라고 분명히 판단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형 이유에서 결국에는 500만 원이 되지 않는 형으로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큰 고비를 넘은 웃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장유 변호사님 법적으로 1심 양형 이유를 좀 읽어볼게요. 피고인들이 쟁점 법안 개선행위 문제점 공론하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했다. 당시 위헌 위법 의무를 품었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국회 의사결정 방침을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사례다. 이렇게 일침은 했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여기에서 꾸짖 쓴 건 만약에 정말 민주당만을 질타하는 거였으면 국민의힘 의원분들 기소되신 분들 무죄 받았겠죠. 그 전에 양형과 관련해서는 항상 이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같이 법원에서는 둡니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그 당시에 왜 이런 물리력 행사를 했다라는 그 피고인들의 항변 내용을 이 법원이 적시를 한 거고요. 불리한 사정은 본인들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리력을 행사하고 최입의 의원을 감금한 사실도 인정이 됐어요. 이런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법원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양면이 있는데 마치 두둔한 것처럼 그러면서 정치적 항거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처럼 하는 건 완전 아전인수격의 해석이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의 문제는 사법부로 가져가는 걸 극히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의제로 좀 던졌습니다만 공소 취소나 이런 것도 열어두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법 자제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의원직까지 박탈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판단이 법원으로부터 나왔던 건데 이런 부분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는 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럼에도 법원이 일당 독재를 좀 막으라는 취지 얘기를 했다는 해석을 나경원 의원이 했어요. 이게 어쨌든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현저히 낮은 양형이 나왔기 때문에요.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를 두고도 큰 관심입니다. 최근에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지금 정치권이 맞물린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일 겁니다.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형량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이미 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항소의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구형도 지나치게 과도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우리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찍어서 징역 2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형을 했습니다. 실제 구형량과 선고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고 국민들에게 7,800억의 돈을 훔쳐간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빤히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을 재벌 만들어 가면서까지 신중한 결정이라는 말로 여러 차례 압박을 해서
결과적으로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이기 때문에 주진 의원이 여러 목소리를 냈는데 일단 최진봉 교수님, 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일 텐데 한번 자막을 볼까요? 그 박주민 의원이 SNS에 나경원 의원직 상실형 SNS에 올렸다가 썼다 지웠고, 물론 뭐 단순히 다른 뉴스를 보다가 혹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걸 두고 또 뭐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기인 사무총장은 또 제대로 무슨 벌금인지 구분 좀 하시라, 이런 작지 않은 해프닝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빠르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SNS 글을 올렸을 수 있죠. 천자는 뭐 2,400만 원 액컨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500만 원 이상이니까 그랬을 첫 번째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공직선거법 같은 100만 원 이상이 뭐 이제 의원직이 상실이 되니까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국회 선진화법 관련된 부분 5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처음에 속보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벌금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그것만 가지고서 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혹시 저 너무 의원직 상실형을 바라다가 속내를 들킨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우스갯소리.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예.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의원직 상실형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 박주민 의원도 그걸 빨리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아마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정확하게 다 모든 걸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만 보고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이걸 바꾼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고,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의원 수가 지금 100석을 간신히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 뭐 개헌 저지서 여러 가지 것도 좀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항소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대장동 이슈와 함께 같이 묶어버리면서 더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보고받은 정성호 법무장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대충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 그게 제일 관심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새로운 검찰 지도부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물론 이게 이제 남부지검에서 한 거지만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항소 포기 해라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따지고 놓고 보면 그 사건은 굉장히 그 돈이 크게 걸렸던 사건이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판이 잘 됐다, 지금 이 정성호 본부장을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항소 포기를 했어요.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그 기준에 따르면 항소 자제를 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유지형이 나왔는데, 그러면 검찰은 아니다, 더 다퉈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닐까,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좀 전에 박주민 의원이 이제 글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박주민 의원은 다음 주에 결심 공판이에요. 그러게요. 본인도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경원 의원이 만약 의원직 상실력이 나왔으면 본인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 처해지는데, 뭐가 좋아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제일 관심은 이 형보다는 실제로 그러면 검찰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정성호 법무장관은 어떤 지시를 내릴지, 어떤 의사표명을 내릴지, 오히려 그게 더 관심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장유미 대변인. 그러니까 야당 얘기는 아니 그 나라 돈 뭐 그게 7,800억인지 뭐 몇천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징도 못한 거 항소 포기했는데, 이 사건을 만약에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1심이 지나치게 적어서 항소한다면 이거 그냥 야당 탄압 아니냐, 이게 지금 주진 의원의 주장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이중자 때는 진짜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이거는 뭐 100%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구형량에 턱없이 못 미쳤으니까 법원 판단 한번 더 받아봐야 되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럼 번복 가능성이 있는가?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7천억 하시는데요. 이거 추징된 전례 없어요, 이런 유사 사례에서. 그리고 민사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항소심에서 크게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그럼 예. 이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이런 어떤 비용을, 이것도 법률 절차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사회적 비용이기도 하고 당사자한테는 더 압박이 되니까요. 그럼 항소 자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기네들이 걸려있는 피고인의 문제는 항소를 안 하는 게 정의라고 하고, 반대파일 때는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냥 원리 원칙대로 보는
나오는 부분, 이제는 검찰의 시간 아닙니까? 이 예. 부분과 관해서 검찰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제가 장유미 대변인 반론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게 뭐 대장동이든 네. 이거든 항소는 둘 다 했었어야 맞는 거 아닌지. 과거에는 기계적으로 하긴 했었죠. 예. 그런데 그게 예. 정말 맞는지는 반성적 고려는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 반성적 고려가 대장동에 있었던 건지 그건 참 의문입니다. 예. 그런 게 뭐 진작 다른 사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예. 왜 하필 그런 고민이 대장동 때 그렇게 심각하게 있었는지 그게 국민들이 가진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 주진 의원 말고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유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히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은 의원직 상실형 그 1심 선고 그 형량 그 자체보다 항소를 할 건지 말 건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공방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강준하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네. 패스트트랙 관련 이게 의원직을 유지했고 지금 박범계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지금 곧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 측에서도 10명 정도가 이번 달 28일 결심 공판이 있고요. 그러면 그날 선고 기일이 정해지는데 아마도 빠르면 올해 안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는 역시 공동폭행의 혐의인데요. 예. 근데 저는 어쨌든 국회법 쪽은 아닙니다만 공동폭행 이렇게 이런 특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보다도 더 높게 나올 가능성들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형과 선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판결문에 있어서 양형 이유를 보았을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개선 행위의 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어떠한 물리적인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있어서 수긍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시에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야합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고 했었던 것 여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 쪽에서 이러한 폭력을 행사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정당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구형과 선고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들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정치적 큰 위기는 면했다는 평가들이 많죠.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저희가 준비한 6년 가까이야 돼서야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5위로 가보겠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 김병기 원내대표죠. 김병기 원내대표의 원내 지도부와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갈등이야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좀 그 수위가 꽤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여권의 법사위 의원들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우리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입니다. 법사위에서 검사장들 고발을 한 건과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내 지도부하고 사전 논의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직 그 관련된 그 논의는 아직은 진행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법사위의 그 고발 건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이렇게 그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까지 범여권 의원들이 이거 집단적 함명 아니냐. 18명 검사장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얘기까지는 어제 저희가 속보성으로 만나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현종 의원님.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고발한 여권 법사위 사람들을 향해서 뒷감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오늘은 아예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일본 자민당이 보면 당내 계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자민당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개파들이 많은데 아마 민주당이 있고 법사위당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끄는 법사위당은 이 민주당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죠. 그동안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늘 하여튼 보면 너무나 앞서 나가는 바람에 당에 부담을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쑥 김용민 간사가 이걸 들고 나왔어요. 저는 이거 지금 18명 고발한 거 저는 100% 무죄가 나올 거로 봅니다. 왜?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명이라면 명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을 하죠? 그리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중립을 위반했을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왜 항소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정치 중립 위반이면 앞으로 아마 공무원들은 국장들한테 질문하면 전부 다 아마 고발당하고 전부 다 정치 중립 위반이고 항명으로 기록될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자, 이거는요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정치적 주장을 했나요? 자, 우리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국민의힘 찬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요? 항소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왜 했어요? 라고 물은 겁니다. 질문만 하면 무조건 이거 고발 좋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하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찰을 수습해야 되는 단계인데 오히려 더 검사들의 어떤 반발을 더 불러일으키는 검찰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이러한 행태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추미애 법사위가 모든 문제의 어떤 근원 또 문제를 확산시키는데 문제는 뒷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가보면요. 나중에 이거 무죄로 나오면 그때 무슨 책임을 질 겁니까? 아마 그런 문제를 김병기 원내대표 걱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잠깐 첨언하자면 이 18명 검사장 고발 추진건은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이제 김용민 의원이 주도했다는 시각들이 많아서 일단 뭐 그 부분은 제가 덧붙이기로 하고요. 최진봉 교수님. 검사장 18명 고발이 맞냐 틀리냐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원내대표가 뒷감당은 당신들이 하라는 표현은 꽤 거칠고 세네요. 아무래도 그 지금 당 지도부 뭐 지도부라고보다는 법사위라고 얘기하겠죠. 법사위가 이제 이런 그 뭐 고발을 한 거 저는 저는 고발한 게 뭐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발 자체는 할만하다고 보시네요. 내용 저는 측면에서. 그렇게 봐요. 일단 말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전체 이재명 정부의 운영에 도움이 될 거냐는 부분을 이제 정부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 법사위에서는 그냥 뭐 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위치잖아요. 여당의 원내대표고 당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이재명 정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 없이 이제 성급하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이제 약간 우려를 표명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하시는 거야 뭐 헌법기관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런 행동들이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고 단순히 검사들 행동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뭐 일리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라고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정치를 하는 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는 원내대표단과의 소통이 없었던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법사위는요.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통령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당시에도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이걸 강행한 바 있고 장유배 대변인님. 순방 중에 이거 전당함 투표를 붙이는 게 맞느냐 아니냐라는 당내 의견도 있는데 게다가 또 일부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18명 검사장 고발하겠다고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아마 용산 대통령실 불쾌감이 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전해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소통의 결과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두루 살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법사위도 어쨌든 원내 지도부의 영향 아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기 원내 대표는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것이 정무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최선 체계였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그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부분이 국내 정치적인 사안으로 혹시 가려지는 것은 또 국민들께 도리가
이해가 아닌 부분이 있고 또 검사장 18명에 대해서는 김병희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법무부에서 징계를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던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돌출적으로 튀어나온 의제다 보니까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또 작용한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찾아봤을 땐 고발장이 직접 접수가 됐는지는 확인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에 약간 엄포만 났을 뿐이지 실제로 행동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기자회견을 보면 예고성으로 보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후속 기사는 없더라고요. 예. 다만 그러면 이 단계에서 또 당내에서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점이 있고 이런 부분을 열어두고 당내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을 했고 또 정청래 당대표도 이 부분이 사전 조율된 건 아니라니까 예. 아마 법사위원들도 본인들이 이제 정치인 한 명 한 명으로서 정치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당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 지도부의 이제 경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윤희 대변인 말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지금 누가 더 어느 쪽이 좀 더 경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병희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8명 고발건이 실제로 그 내용이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좀 더 빠르게 발빠르게 나갔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김병희 원내대표와 관련해서 최근에 같은 당 의원 간에 그러니까 과거에 원내대표를 두고 맞붙었던 서영교 의원 간에 약간 미묘한 긴장 관계도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문자를 돌린 작자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이 작자는 윤석열 정권의 비호자일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비호자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뭐 저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당신들끼리의 피튀기는 모략이자 공작이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함부로 공작이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처지를 돌아보고 당내에서 당신을 누가 몰아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김병기 의원에게 이것을 보여준 사람은 김병기 의원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국방상무가 지금 김병기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라고 하니 그건 그쪽이 아는 거고요. 저는 그 사람이 거기 보좌관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간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 검사장 18명 고발건에서 김병희 원내대표는 뒷감당 표현을 했고 서영교 의원은 지금 법사위원이잖아요. 그 이제 검사장 고발 18명에 또 김용민 의원이 주관이 돼서 했지만 또 이름을 올린 부분도 있고요. 윤창 부위원장님, 이 같은 당의 의원끼리 이제 부적절한 이 오찬이라서 문자 메시지, 서영교 의원은 지금 작심한 듯이 다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미묘한 관계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게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위기를 돌파하는 뭐 새롭지도 않죠. 이제는 거의 뭐 교범화돼 있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제 그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자체를 이걸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규정하고 났더니 보니까 자당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스텝이 꼬인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만약에 서영교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규정해서 수박으로 좌표를 찍은 거라면 그건 이제 당내 분란의 시초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공천 임박해서 당내 여러 가지 계파의 활동의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뭐 그건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실제 저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고 본인이 법적 조치를 당할 일이지 본인이 법적 조치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사위가 국회 내의 기관이지만 어쨌든 법사위에서 특검을 추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그 대상 기관에서 근무했건 근무하고 있건 해당자와 동석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나 검찰의 관련자들이 피의자 측 사람과 같이 밥 먹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중앙지검장일 때인가요? 검찰총장일 때인가? 어느 기업의 뭐 회장하고 밥 먹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해댔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의 개념이 있었다면 저렇게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저는 뭐 이제 정치인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가치관들도 다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서영교 의원은 뭐 이게 부적절한 오찬이 전혀 아니고 특정 부분을 유출한 언론 뭐 일부 패널에게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제가 반론권 차원에서 서영교 의원의 입장도 대신 전해드립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모르는 이 검사장 고발건, 글쎄요, 대통령 순방 중에 또 공교롭게도 계속 일이 반복되는 거에 여당 내부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위까지 했나요? 이제 4위로 가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입니다. 앞서도 잠깐 패스트트랙 사건에 등장을 했었지만
최근 김민석 총리까지 참전해서 한강버스, 종묘 개발, 광화문, 여러 광장 개발 등등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나선 여권인데요. 특히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 한 명인 박주민 의원이 오늘 직접 서울시 의회로 찾아갔습니다. 오세훈 시장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만남이 불발됐는데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통 시장은 몇 시쯤 와요? 시간 맞춰 오는 걸로 알고. 시간 맞춰 오면 10시쯤? 아니요, 좀 일찍 와요. 좀 와요? 안 들어올 거 아마? 일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면담 요청도 안 받아들여. 막 도망다녀. 할 말이 없는 거죠. 뒤로 들어. 응? 뒤로 들어갔대요. 야, 너무하네. 여기로 들어갔지. 저 앞에 막고 있고 여기 뒤로 막고 들어갔다고? 있으니까. 뒤에 원래 못 들어오는 길인데. 차는 안 들어오고 너무하다. 걸어서 들어오신 거죠. 네. 저쪽에 내가 아, 그럴 것 같다고 김병민 부시장이 온 게 우리 시선 우리를 여기에다가 잘 막아놓고 묶고 와, 치사한 놈 진짜. 시장이 뒷문으로. 아, 뒤로 싹 들어가고 진짜 황당하네. 장유비 대변인님, 못 만난 불쾌감과 표현은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유튜브라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 만났던 것 자체에 대한 불쾌감이라기보다는 왜 못 만났는지에 대한 불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면담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 의회에 오세훈 시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드나드는 그 입구에서 만남을 좀 성사시키고자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다른 통로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가서 일부러 회피를 했고 또 본인들이 다른 통로로 가는 동안 그곳으로 우르르 몰려갈까 봐 저어되어서인지 이 정무 부시장을 별도로 보내서 우리한테 인사를 청했는데 그게 시간이 공교롭게 겹치니까 이거는 정말 좀 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을 토로한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님도 여러 민원인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고 하시는 행보 속에서 박주민 의원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팩트가 지금 박주민 의원 뭐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팩트는 오세훈 시장은 원래 다니던 대로 갔던 거라고 하고요. 박주민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 안 다니는 곳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들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오 시장 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냥 다니던 길로 다녔는데 박주민 의원이 이제 다른 데 서 있다가 만남 불반되니까 저렇게 약간 논란 부른 발언을 했다. 말씀하시는데 김병민 부시장도 유튜브를 보고 일부러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오 시장이 보낸 게 아니고. 그런데 저렇게 곡해를 하시고 뭐 마치 곡해가 사실인 양 저렇게 말씀하시면 욕설까지 섞어서 원래 박주민 의원에 대한 서울 시민의 이미지가 좀 변하지 않을까. 저도 되게 점잖고 그러신 분으로 알았는데 글쎄요, 일방적인 본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욕설까지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김민석 총리 혹은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이른바 오세훈 때리기에 나서고 있고 뭐 한강버스 자체는 이제 문제니까 그 부분을 서울시도 이제 재검토해서 다시 이제 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이제 오 시장도 반격하고 정치권에 큰 전선이 됐어요. 오 시장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출마설이 여전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에 정부 고위직들이 이렇게 정치적이어도 되냐 야권에선 여러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수준이다. 뭐 그거는 어떤 완벽하게 미국 입장에서 쓰여진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게 안 지켜지면 몰취하고 이런 표현들, 모든 그 표현들이 굉장히 강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에 지금 상황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실장이 보인 언행은 단순한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돌발성은 훨씬 크고 예측이 더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 앞에서는 책상을 치고 격앙하며 주변 손을 뿌리치며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진 않았겠죠. 저는 이번 사태를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로 판단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이제 우상호 수석도 말리는데 이제 발끈한 정책실장이고 이거 대통령실 인식을 보여준 위험한 징후다. 특히 아까 이제 정책실장이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서 뭐 을사늑약이라든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표현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도 정책실장 자리에 있어서 뭔가 대통령실의 고위직이 아니라 너무 여권의 특정 의원처럼 행동한다. 정치적이다. 이런 야권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이면
굉장히 말을 자제한다든지 비밀을 유지한다든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주한미 대사관 측에서 다 스크립트를 해서 사실 이 백악관에 다 올립니다. 김용범 실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미 백악관도 다 알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있어서는 어차피 갑을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 자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김용범 씨랑 만났을 때 아니 뭐 을사늑약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나보고 잘 모른다면서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장 미 당국자와 지금 직접적인 최전선에서의 협상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팩트시트 단계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게 지금 정식 문서로 되지도 않았고 아직 상황 자체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협상을 또 해야 되고. 근데 자칫 이런 걸로 인해서 협상에 또 불리한 우리의 약점으로 비춰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리고 마치 본인이 뭔가 다 한 것처럼 저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하고 고함 지르고 이런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정책실장의 무게감 자체를 형격히 떨어뜨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공직자들 중에서 정말 이 남들 모르게 묵묵하게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참모들은 얼굴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이 없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뭔가 공개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아니 저렇게 지금 대통령의 참모들이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유튜브 나가서 막 대통령 비난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는 전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최진봉 교수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력의 영역이긴 한데 오늘 내용 중에 내년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 반복 중에 하나가 정확히는 대통령실이죠. 청와대가 될 수석비서관 등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에 가점 준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저렇게 김용범 의원이 뭐 누가 봤을 때 정책 발언들을 하고 여러 액션들을 취하는 게 이렇게 지방선거 염두에 두고 뭐 가점 받고 이런 출원이 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뭐 김용범 실장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지난번에 정무위에서 화를 낸 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질문 자체는 그 공격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 이제 그 부분을 잘 이제 명확하게 다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딸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거 약간 오해를 하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왜 우리 딸을 그렇게 개입을 시키냐 이렇게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평상시에 그냥 정치적 행동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가족들이 그동안 공직자 생활하고 또 이제 대통령실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마치 딸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오해를 하시니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사실은 공직자라면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인 거지 저분이 무슨 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특별히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질문한 게 뭐 그렇다면 가정으로 얘기한 건데 마치 그걸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한 것처럼 들으시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 그렇게 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김용희 실장이 뭐 특별히 저는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요즘 총리, 뭐 정책실장의 여러 발언들 야권에서는 그냥 그러려면 여권의 대표나 여권의 의원이라 하지 여당 뭐 이런 표현도 비판도 하던데 알겠습니다. 4위 박주민 의원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 딱 상위권 주제 3개 남았죠. 3위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론스타 성서 관련해서 여권은요. 하루가 지난 오늘 오전부터 일제히 김민석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를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민주당은 제가 이 취소 소송 그러니까 항소한다고 할 때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은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에게 저를 칭찬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파렴치하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가만히만 있었다면 민주당이 그냥 약 팔라고 하십시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법무부에서 국제
법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인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꼭 이거를 이렇게 정쟁화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저 화면은 정확히 어제까지 상황이었다면 오늘 오전 김민석 총리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잘하셨다 얘기할 거다 만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동훈 소신 결정의 승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루만 뭐 정확히는 한 30-40시간 지나서야 이제 총리 장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어떤 속내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슈가 사실은 처음에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마치 이재명 정부의 어떤 외교적 성과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게 마치 뭐 전임 정부에 했지만 뭐 이 정부에서 어떤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이제 바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 당시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거를 이 정권의 성과로 가져가느냐. 더군다나 이미 이 심리 자체는 원래 1월 달에 다 끝났는데 이재명 정부가 한 게 없는데 왜 성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쟁이 이제 시작됐죠. 더군다나 이제 당시에 반대했던 사람들 뭐 지금 현재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안보 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소환되고 또 이 항소 이거 질 경우에 다 한동훈 대표가 다 물어내라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논의 자체가 지금 사실은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꽤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본인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돼서 이제 이 압력을 넣은 거, 이 문제와 한동훈 전 대표가 이 항소를 이어가면서 승리했던 것과 이제 묘하게 비교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아마 이 총리나 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논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불리하다라고 아마 정책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빨리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의 어떤 여지를 좀 없애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오늘 페이스북에 갑작스럽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잘했다, 만나면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제 180도 바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논쟁의 어떤 자체가 여당한테는 썩 유리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겠죠.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지금도 경제안보 비서관이고 이 통상 분야의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확률 제로에 가깝다. 그리고 양경숙 의원 대역죄인 될 거다라고 했는데 2%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4천억 원도 안 주는 한 푼도 안 주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 비판. 당시에 나한테 거의 뭐 안 되라고 고사를 지내지 않았냐. 당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지나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장유미 대변인. 그러니까 약간의 모범답안은 이랬네요.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그제 저녁이었죠. 정성호 장관과 브리핑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을 잠깐이라도 언급을 만약에 했었으면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수고라 얹지 말라 혹은 이게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모든 공이냐라는 어떤의 빌미를 주지 않았겠다. 뭐 이렇게 오늘 이 두 사람의 입장 발표를 보면서 그 정도로 중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를 돌아간다고 해서 한동훈이라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라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이 잘못한 거 없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한민국의 쾌거이고 성과이지 한동훈 개인이 이루는 성취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법무부 공무원분들이 정권이 바뀔 때부터 이게 20년이 된 이슈입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정말 죄송합니다만 100% 내 개인 때문에 오로지 내 덕이라고 얘기한 바는 없어요. 그런데 숟가락 얹지 말라 이런 건 작은 정치인처럼 보이죠. 유치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일각에서 이런 부분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 될 걸 숟가락 얹지 마라. 그리고 약 팔지 마라.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확장성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잘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보시고 또 잘한 부분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여권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도 본인이 숟가락 얹지 말라고 하니까 본인도 잘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반응을 이끌어낸 정도이지 그 당시로 돌아갔다고 해서 언급하는 거 저는 동의가 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이끄는 2인자 김민석 총리도 주무부처장관인 정성호 장관도 한동훈 전 대표를 만 하루 만에 칭찬을 하긴 했는데 되레 야권에서는 이 론스타 승소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정작 없습니다. 화면을 만나볼까요? 20년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이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4천억 원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철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무가내식 비난을 퍼붓던 사람이 현재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로 있는 황당한 인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저 이 그래픽의 제목은 국민의힘의 볼드모트가 된 것 같아. 사실 이제 어떤 정치적 공방 일단 다 덜어내고 뭔지 다 털어내면 어쨌든 확률이 적은데 4천억도 못 주겠다고 항소해서 승소를 이끌어낸 한동훈 전 대표 공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야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 이름 석자 언급 안 하는 거에 대한 해석들이 많거든요. 언급을 하게 되면 진영 논리로 가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훌륭한 결정했다는 건 다 알아요.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만약 국민의힘이 우리 측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농공행산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진영 논리로 가서 저는 장윤미 변호사가 하신 말씀처럼 이 부분은 한동훈 전 장관이 그릇이 작게 보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한 거고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 2011년도에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 유한은행 주가 조작 사건 거기서 그 수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했거든요. 한동훈 당시 검사가 영장을 4번이나 쳤다가 결국은 해냈어요. 그게 이번에 실제 그 큰 기여를 했던 과실상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거를 돌이켜보면 2012년도부터 10년 만에 2022년도에 6조 원 중에 4.8% 빼놓고 전부 다 이겨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이 다시 한번 4.6%마저 안 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전반적인 과정은 법무부의 연속성 있는 노력들이 더해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권이 야 이거 한동훈이가 한 거야 아니야 뭐 이재명 정권이 한 거야 이렇게 논의하는 자체가 유치한 거고 저는 은연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연이 지금 은연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께서 정호성 원내대표 안에 은연이 드러나긴 해요. 김민석 총리께서 저거를 언급을 저렇게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다시 찾아보잖아요. 그때 이거 결정했던 분이 누구지? 한동훈 장관. 이렇게 은연이 드러나야지. 국내심에서 그럼 한동훈 장관 우리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것은 조금 유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데 뭐 은연 중에 할 이야기. 아니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걸 왜 국민의힘만 은연 중에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오늘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모 대변인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 장관 한동훈 이 대표를 이 말을 하지 않고 검사 출신 장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 차원에서 아예 한동훈의 한자도 말하지 말라는 진영이 내려왔나요? 저는 정말 옹졸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당과 정부에서조차 언급하는데 아니 무슨 은연 중에 해요? 지금 다 아는데 국민들이 그걸 왜 말을 못해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러니까 옹졸하다고 하셨으니까 유치하다고 한 저기 윤기찬 부위원장 말씀 왜 그러냐면 자 누가 내 칭찬을 안 해요. 근데 그 해당 조직에서 뭐 지도부의 지시를 안 했다. 그럼 큰 문제죠. 근데 각자가 안 해요. 그럼 한 장관이 하게끔 평상시 관계를 맺었어야죠. 그걸 갖다 안 한다고 해서 너네 잘못한 거야. 근데 지도부가 지시도 안 내렸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를? 그걸 어떻게 한동훈 장관 측에 만약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거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었어야죠. 만약에 지도부가 야, 한 장관에 대해서 칭찬하지 마. 정치적인 논리로 이랬으면 큰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닌데 각자가 여러 가지 언급을 안 해요. 그 언급 안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태도와 처신 잠시만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언급하자는 게 이게 이렇게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게 문제죠. 이게 갑자기 저 뉴스탑10 스튜디오가 뜨거운 논쟁거리 정도 주제는 아닌데 이제 다만 이제 두 분의 시각차가 있었고, 근데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관계를 잘 맺었어야죠라는 포인트가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뭔가 암묵적 동의가 있어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나라는 해석도 가능해서 아니요. 이거 반론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냐라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게 이게 비판의 방법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나를 왜 비난하냐고 비판하는 건 가능해도 나를 왜 칭찬 안 해요라고 비판하는 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글쎄요. 예상외로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야권에서 왜 이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름 석자 언급이었냐 이 부분이었는데 두 분 말씀 듣고 어느 정도 가운데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2위 국민의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 만나볼까요? 장동혁 대표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이제 장동혁 대표인데 오늘은 3선 중진 의원들과 점심을 함께했고요. 특히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좀 나누실까요, 선생님? 응? 좋은 말씀. 오늘 어떤 말씀 좀 나누시고 싶으세요? 많이 들을게요. 그래서 어떤 말씀 좀 나누셨어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네. 좀 어떤 말씀들 많이 하셨죠? 잠깐만요. 여러 좋은 말씀들 주셨습니다. 어제 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슷한 분위기셨는지 비슷한 류의 말씀들 좀 하셨는지. 당을 위해서 여러 좋은 말씀들 주셨어요. 오늘 오후에 재선 의원분들도 같이 만나자고 했다고 하셨던데.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따가 그 선거 나고 또 하시죠. 이게 점심 여의도에서 점심한 거고요. 그리고 윤기찬 부위원장님. 오늘 오후 5시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은희, 권영진 그리고 최근에 당명 교체 등 뭔가 쇄신이 필요하다고 단체 대방에 올린 엄태영 의원 등등과 면담을 이 재선 의원들이 요청했는데 재선 의원들이 장도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한 이유가 뭐예요? 저런 말들은 사실 당내에 좀 돌았거든요. 필요성이 있다는 말들이 돌았고 아마 이제 충청권이나 소위 말하면 기호지방에 있는 의원들 위주의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당원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국내 심에 대해 갖는 여러 가지 의견들, 아쉬운 점, 특히나 이제 외환 확장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이나 현재 위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장 대표에게 그 가감 없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런 정도의 각 의원들별 지역 의견 수렴된 것을 전달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 부분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그냥 다른 스피커로 얘기하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해서 당의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면담을 요청한 이유 중에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장도혁 대표에 대한 리더십, 윤기찬 부위원장님, 장도혁 대표에 대한 리더십 혹은 최근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도 뭐 청담동의 남욱 변호사 소유에 가서 목소리를 낸다거나 장애 집회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장애 집회, 장애 투쟁을 한 의원들에게 혹은 원외 인사에게도 당협위원장에게도 가점을 주겠다. 이런 공방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면담 요청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부분이 이제 지도부와의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예.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장애 집회도 일사불란하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면 좋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출석률이 아마 기대보다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출석률이 떨어지다 보면 실제 이제 그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끌어모으기 어려워진다라는 게 지도부의 판단인 것 같고 또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주 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간다는 것은 매번 똑같은 분들을 모시고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시민단체 등의 연대를 통해서 이게 좀 퍼지는 부분 그래야지만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장애 투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이런 게 뭐 당협의 평가의 요소로 작용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작용하는 정도나 또는 작용하는 다른 사유로 확장되는 면들과 관련돼서는 지도부에 어느 정도 공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속보성으로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지금 이제 면담은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먼저 자리를 뜬 것 같아요. 일단 뭐 재선 의원들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질문에 답 없이 퇴장을 했다. 뭐 내부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취재를 해보고 재선들을 만난 뒤에 장동혁 대표가 뭐 이후에 일정이 있는지는 저도 뾰족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재선 의원들 만났고 질문에 답이 없이 퇴장했고 재선 의원들 일단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최진봉 교수님 전국 순회 규탄 집회도 장동혁 대표가 예고를 했고요. 이제 면담 요청과는 별개로 장 대표는 이제 장 대표의 나름대로의 셈법과 본인의 이제 가치관대로 움직이겠다 이런 포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본인의 가치관을 뭐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게 당원들이 지지하고 아니면 당내 의원들이 지지해서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의 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가 됐으니까 국민의힘 전체의 의견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은 극우 세력과 더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배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 구심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전국 투어를 할 때도 구심점이 모여지면 사실은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만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소모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도리어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는 더 뭐랄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 저러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힘을 모으고 구심점이 되려면 본인이 설득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어떤 성향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규탄 대회를 안 나오면 감점을 하겠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까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공천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뉴스탑10 직전에 5시에 재선 의원들이 면담을 요청해서 장동혁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뭔가 그 안에서 여러 의미 있는 발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좀 취재해서 저희 내일 뉴스탑10에서 국민의 내부 분위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 어제 이 여객선 좌초 모든 분들이 다 놀라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저게 좀 황당한 행태죠. 어떻게 뉴스 검색하면서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 200여 명 다 승객들 실어놓고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다. 수행기사의 금품 요구 말씀하신 듯하고요. 스포츠는 매너가 기본인데 중국 북한 청소년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대장동이나 패스트트랙이나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아마 항소 여부가 이렇게 모든 건건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될지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1위로 가볼까요? 아까 론스타 관련 얘기도 나왔고 남욱 변호사가 본인 앞으로 건물만 잘 팔아도 200억 원대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제 채널의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예 개혁신당에서는 론스타 승소 4천억 원과 이 항소 포기 범죄 수익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승해서 아낀 4천억 원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7,800억 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대장동 사건도 항소와 상고를 통해 론스타 사건을 뛰어넘는 이재명 정부의 쾌거를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들과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면 항소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항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끝까지 다퉈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최대한 환수했어야 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제 오늘 야권의 공세 중에 하나는 4천억 아끼면 뭐하냐, 7,800억 원 우리 범죄 추징 못하게 생겼는데 이런 직접 단순 비교를 비판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 부분은 천 의원이 굉장히 잘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저걸 쾌거라 그랬잖아요. 저 쾌거로 얻은 이익이 4천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7,800억을 포기한 이 행태에 대해서는 왜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도 없을까요? 관여 안 했다는 입장 이외에는 사실 아쉽다라는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쾌거 이변에는 사실 매우 아쉬워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법무장관에게 왜 그 좋은 기회를 수사지권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항소해라라는 이런 수사지권 행사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질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항소 포기와 유사한 얘기를 실무팀에 했던 반부패 수사부장 이분은 또 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4천억 원 정도를 손실을 막은 게 쾌거면 7,800억 정도의 항소 포기한 건 뭡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4천억 원을 만약에 진짜 단순히 거칠게 표현해서 고스란히 범죄 수익으로 해도 반도 못 갚는다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천하람 의원도 변호사시니까요. 7,800억 원이 이게 이익이 1,128억 원. 이 작당을 해서 대장동 일당들한테 돌아간 거는 법원이 계산을 했어요. 7,800억 원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연동된 겁니다. 이 일당들이 전체 벌어들인 매출 총액을 추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요. 왜 무죄 면소를 받았습니까? 1차 수사팀에서는 그런 주장이 없었습니다. 원래 배임으로 기소를 하면요.
있는데요. 예. 이 연장된 수사는 추가로 하면 안 됩니다. 압박과 회유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차 수사팀,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후에 물갈이가 된 2차 수사팀 검사들이 있었죠. 사실상 똑같은 사건을 죄명만 바꿔서 추가로 이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밀을 빼돌려서 이익을 봤다라는 건 이미 배임에 포섭된 이슈예요. 그런데 별도로 또 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밀도 아니거니와 2차 의도를 갖고 했으니까 시효도 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확보한 증거 피의자 신문 줘서 증거로 쓰지도 않겠다고 법원이 그랬어요.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7,800억 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그것이 인정되면 1,128억 원으로 법원이 인정한 돈을 2,000억 원대 가압류가 걸려 있으니까 민사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돈 얘기 나왔으니까 이 얘기도 짚어볼까요? 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금 남욱 변호사 부부가 미국에서 호화 생활하면서 탈 수 있는 수입차 거의 다 타고 있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70억 원만 정급 투입해서 대출 빼도 무려 200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뭐 좀 공분이 일 수밖에 없는 숫자겠죠? 자, 우선 이 자꾸 뭐 7천억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더 많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 추징하는 게 좋은 일 아닌가요? 아니 더 많이 추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좋은 건데 왜 자꾸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걸 줄이려고 그러죠? 왜 줄이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2천억 지금 다 민사로 추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장 변호사님 이런 거 민사로 해서 추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아니 형사적으로도 이렇게 안 되는데 민사로 어떻게 2천억 추징할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국민을 제가 볼 때 오도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의 수익을 더 많이 빨리 그걸 국민들 편으로 받아내야지만이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 근데 민주당은 되레 이 사람들 이거밖에 못 벌었어요. 이거밖에 못 벌었어.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편을 들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2심에 다뤄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1심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렇게 소득 자체를 줄이는 거? 글쎄 그러니까 자꾸 저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사람들 요거밖에 못 얻었으니까 요만 얻는 게 되는데 문제는 국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남욱 씨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어제 채널 보도를 보면 오히려 본인 돈은 70억만 들어가고 뭐 200억 정도는 다 이 대출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결국 범인들이 이렇게 지금 돈을 벌어서 결국 지금은 뭡니까? 추징도 못하고 또 다 지금 돌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돈을 그냥 대충 빌려서 또 수익을 많이 늘려서 하는 것. 과연 이것이 정의인가라는 걸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근데 이제 27일에 첫 변론기일인 게 뭐냐면 물론 빌딩을 갖고 있는 법인 측은 남욱 변호사 무관하다고 하지만 지금 묶여있는 10억 원대 청담동 빌딩 이거 추징보전 해제 소송 결과가 만약에 좋지 못하면 이게 항소폭의 여파 아니지 이런 비판들도 야당에서 더더욱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소포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의 말씀에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적게 추징하자는 게 아니고 7천억이라고 7,800억이라고 얘기한 검찰이 추산한 거지만 사법부에서는 1,000원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7,800억이 전부 다 정말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하면 좋죠.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항소심에서. 그게 항소심에 형사법에 아니 형사소송을 통해서만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그다음에 범죄자들이 이익에 대해서 국가가 몰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형사에서 안 됐다고 해서 민사에서 반드시 안 되진 않습니다. 형사에서 안 되고도 민사에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형사적 법안과 면사적 법원의 차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놔두고 왜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잠시만 최진봉 교수 말씀을 15초만 드릴게 말씀하십시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사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줄였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요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 이게 분노가 일잖아요. 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거를 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냐 이거죠. 두 분 말씀을 제가 시간을 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론기에는 공이 들인 것 같아서 대신 그 단독 취재 내용 남욱 변호사 보수적으로 차익만 200억 거둘 수 있다라는 항소폭의 후폭풍 얘기까지 저희가 1위로 만나봤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할까요? 이 6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여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봐주기 판결을 비판했고 야당은 최소한의 여당 독주는 막았다며 안도했는데요.
곧바로 이전의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